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리던 그날 밤, 차가 핸들을 꺾는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작은 몸이 공중으로 튕겨 나갔죠. 그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소녀의 손에는 아직도 자전거 핸들이 쥐어져 있었고, 배달 가방에서는 식어버린 음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직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이 밤에 혼자 배달을 하고 있었다니.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오늘 가장 큰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은 저녁, 도심의 고급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빗길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7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었고, 그가 한마디만 하면 수백억 원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공허함만이 가득했어요. 회사에서 또 한 건의 거래를 성사시켰지만 집에 돌아가도 그를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은 1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딸의 뱃속에는 5달 된 아기가 있었죠. 손녀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딸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고 이후 그는 더욱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돈을 벌고 또 벌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와이퍼를 더 빠르게 작동시켰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골목에서 자전거 한 대가 튀어나왔어요. 회장은 황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작은 몸이 공중으로 튕겨 나갔죠. 차는 비명을 지르듯 끽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회장은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차에서 내렸죠.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도로 한가운데 작은 몸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회장은 비틀거리며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은 핏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한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배달 가방이 터지면서 음식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맥박이 느껴졌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회장은 소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은 너무도 차가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으면 이렇게 거친 손을 가지게 됐을까요? 빗속에 흩어진 배달 가방을 보니 식당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값싼 중국집이었죠. 17, 많아야 18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이 깊은 밤에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회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재빠르게 소녀를 들것에 옮겼어요. 회장은 구급차에 올라탔고 그의 고급 세단은 빗속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회장은 소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 얼굴이 자꾸만 죽은 딸과 겹쳐 보였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았지만 이렇게까지 딸을 닮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소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회장은 멍하니 서서
응급실 문만 바라봤죠. 그의 옷은 빗물과 소녀의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왜 내 딸과 이렇게 닮았을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십시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죠. 회장은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소녀의 피가 묻어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신가요?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하는데요.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가해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아이의 신원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간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환자 소지품에서 학생증을 찾았는데 이름이 강서연이라고 나와 있네요. 17살이고요. 보호자 연락처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어요. 강서연. 그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이 아이의 치료비와 보상은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일단 보호자를 찾아주십시오.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어요. 회장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 우연은 정말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까요? 죽은 딸을 닮은 이 소녀를 만난 것이 혹시 그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닐까요?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것이 죽은 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소녀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존재라는 것을요. 병원 복도의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딱딱한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을 응시하고 있었죠. 2시간째 수술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황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이 고개를 돌리자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옷은 젖어 있었죠. 뒤따라 경찰관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누나, 우리 누나 어디 있어요? 아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경찰관이 회장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가 환자의 남동생이라고 합니다. 집에 혼자 있다가 연락을 받고 왔다는데요. 회장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깡마른 몸에 너무 큰 옷을 걸친 아이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아이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누나 괜찮아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지금 수술 중이란다.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회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회장을 노려봤어요. 작은 몸이지만 눈빛만은 무섭도록 날카로웠죠. 할아버지가 우리 누나를 친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누나가 매일 밤 배달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왜 조심 안 했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이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아이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경찰관이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사고 경위를 조사해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누나 수술 끝나면 바로 알려줄게. 회장은 경찰관과 함께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며 사고 당시 상황을 물었죠. 회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갑자기 골목에서 자전거가 나왔다고요. 자신이 피하려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과실치상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죠. 합의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만 주고 끝내려고 하는데 회장님은 좀 다르시네요.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떠나고 회장은 다시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수술실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회장은 아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는 몇 살이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다시 물었죠. 이름이 뭐니? 이번에도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딸이 있었단다. 너희 누나쯤 되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 그래서 너희 누나를 보니까 자꾸 내 딸이 생각나는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죠.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가 너희 누나를 다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약속하마. 누나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내가 책임지마. 그때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준이에요. 10살이고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대답했죠.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술만 마시고 집에 안 와요. 벌써 3년째 연락이 없어요.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민준아, 누나가 혼자 너를 돌봐왔구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가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배달 일해요. 저는 집에서 혼자 있고요. 누나가 늘 미안하다고 해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누나가 있으면 돼요. 누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민준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그래서 누나한테 아무 일도 없어야 해요. 누나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회장은 민준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약속하마. 그리고 너희 둘 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민준이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둘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죠. 의사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리 골절이 심해서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민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도 가슴을 쓸어내렸죠.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환자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예요. 게다가 만성 빈혈도 심각하고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환자의 몸 곳곳에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환자가 깨어나면 확인해 봐야겠지만 혹시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회장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마취가 깨는 대로 깨어날 겁니다. 1시간쯤 후에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이를 내려다봤어요. 민준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고 민준이의 손을 잡았죠. 민준아,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술 마시고 집에 오면 누나를 때렸어요. 제가 말리면 저도 같이 맞았고요. 그래서 누나가 아빠한테 우리 둘이 나가서 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누나는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해요. 자기 때문에 아빠가 떠났다고, 자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산다고요. 하지만 전 아니에요. 누나가 있어서 전 행복해요. 아빠 없어도 괜찮아요. 회장은 이 남매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장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누나도 너도 혼자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너희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구나.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습니다. 어린 얼굴에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죠. 정말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할아버지는 우리를 모르잖아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희 누나가 내 죽은 딸을 닮았구나. 그래서인지 자꾸 신경이 쓰이는구나. 그리고 이건 하늘이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민준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만은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 가능하십니다. 둘은 서둘러 병실로 향했어요. 하얀 침대에 누운 서연의 모습을 보는 순간 회장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여기저기 붙은 거즈, 깁스를 한 다리.
너무도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민준이가 누나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누나, 깨어나. 제발. 회장은 조용히 병실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것이 죽은 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자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그리고 곧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죠. 새벽 5시,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누나의 침대 옆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침대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이 황급히 돌아보니 서연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죠. 민준이도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어요. 누나, 누나 정신 차렸어. 민준이가 누나의 손을 꽉 잡으며 외쳤습니다. 서연은 흐릿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천장의 형광등, 하얀 벽, 소독약 냄새. 여기가 병원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민준아, 너 왜 여기 있어? 학교는? 서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또렷했어요. 누나가 사고 났잖아. 민준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인식한 듯 했어요. 온몸이 아팠고 다리에는 무거운 깁스가 채워져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밤, 마지막 배달, 그리고 갑자기 달려온 차의 헤드라이트. 서연의 시선이 창가에 서 있는 회장을 향했어요. 낯선 노인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누구세요? 서연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회장이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나는 너를 친 사람이다. 정말 미안하구나.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깁스찬 다리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배달 가방은요? 음식들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의아했어요. 자신의 다친 몸보다 배달 음식을 먼저 걱정하다니요. 민준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누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지금 누나 몸이 더 중요하잖아.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중요해. 그 음식값 내가 다 물어내야 해. 사장님한테 얼마나 혼날지 몰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러진 다리보다 몇만 원짜리 배달 음식을 더 걱정하고 있다니요. 걱정하지 마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음식값도 내가 내고 내 치료비도 내가 다 부담하마. 그리고 내가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활비도 내가 책임지겠다. 서연이 회장을 빤히 쳐다봤어요.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냥 합의금만 주고 끝내면 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배신을 겪어온 사람의 목소리였죠. 회장은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12년 전에 딸을 잃었단다. 교통사고로 말이지. 그때 딸은 임신 중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손녀를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잃은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너를 봤을 때 내가 내 죽은 딸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단다. 마치 하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았어. 너희 남매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말이야. 서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만큼은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때 민준이가 누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 할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야.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셔. 서연은 동생을 내려다봤어요. 민준이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죠. 알겠어요. 도움은 감사하게 받을게요. 하지만 빚진 만큼은 나중에 꼭 갚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라. 그보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연락이 안 되니. 민준이한테 들었는데 3년째 집에 안 온다며.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너희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죠. 그런데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변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14살 때부터 아빠는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민준이를 때리려고 하면 제가 막았고요. 그러다 3년 전 제가 15살 때 아빠한테 말했어요. 차라리 우리 둘이 나가서 살겠다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연락도 없고 돈도 안 보내주고요. 집은 아빠 명의라서 우리가 계속 살고 있지만 언제 아빠가 돌아와서 쫓아낼지 몰라요.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럼 넌 그 나이에 혼자서 동생을 키워온 거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서 배달 일도 시작했죠. 민준이 학원은 보내주지 못하지만 밥은 굶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민준이가 누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누나는 잘못한 거 없어. 누나 덕분에 나는 행복해.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죠. 서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이제 그런 고생은 끝이다. 내가 약속하마.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겠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고 민준이도 학원 보내고 제대로 된 집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마.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거예요? 우린 할아버지와 남남인데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서연을 마주봤어요. 남남이 아니야.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내 딸을 닮았든 안 닮았든 너희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나.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말이다. 회장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너희와 나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단다. 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회장에게 말했어요.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보시자고 합니다. 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잠깐 다녀올게. 민준이가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회장이 말하고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의사가 급하게 부르는 걸까요? 혹시 서연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건 아닐까요? 의사 상담실에 들어서자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회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회장이 물었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환자의 혈액 검사를 하던 중에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혈액형이 AB형 RH 음성인데 이건 매우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한국인 중에서는 0.2%도 안 되죠.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AB형 RH 음성. 그 혈액형이 왜 익숙한 걸까요?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의 신원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봤는데요.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군요. 호적에는 있는데 출생증명서가 없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AB형 RH 음성. 출생신고 미비. 17살. 죽은 딸을 닮은 얼굴.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왜 그러시죠? 회장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12년 전 딸이 임신했을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내 딸도 AB형 RH 음성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12년 전 사고로 죽었을 때 뱃속에 아이가 있었죠. 병원에서는 아이도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 환자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발 유전자 검사를 해주십시오. 그 아이가 정말 내 손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환자분과 회장님 모두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손을 잡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은 상담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만약 정말로 서연이 자신의 손녀라면요. 12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손녀가 살아있었고 그것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다면요.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누가 감히 자신의 손녀를 숨겼단 말인가요? 누가 손녀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단 말인가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서연이 손녀라면 이제라도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죠. 회장은 억지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 아이가 내 손녀이기를.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의 사랑을 주고 싶다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서연과 민준이를 돌봤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서연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회장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걱정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회장은 서연에게 최고의 병실을 마련해 주었고 민준이를 위해 병실 옆 보호자실도 준비했습니다. 새끼 식사도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제공했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게 된 남매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만약 서연이 정말 손녀라면 지난 12년은 무엇이었단 말인가요? 손녀가 살아있는데 왜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걸까요? 이른 아침,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병원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밝혀지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한 회장은 곧장 의사 상담실로 향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걸 느끼며 의자에 앉았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 99.9%의 확률로 강서연 양은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내 손녀란 말입니까? 회장이 울먹이며 물었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12년이에요. 12년 동안 손녀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손녀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요. 회장의 가슴은 기쁨과 분노, 슬픔과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강서연 양의 출생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의사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죠. 강서연 양의 법적 아버지는 강태수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입양 기록도 없고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의사가 대답했어요. 12년 전 회장님 따님의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 대원이었습니다. 사고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의 이름이 나오더군요.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구급대원이 왜 자신의 손녀를 데려간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던 걸까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강태수 씨의 아내가 그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는 겁니다. 회장님 따님과 같은 차에 타고 있었죠. 회장은 숨이 막혔어요. 그렇다면 그 구급대원은 자신의 아내를 잃은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아기를 데려간 건가요? 대체 무슨 이유로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주소지에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회장은 상담실을 나와 서연의 병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키워준 아버지는 사실 친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내 손녀라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병실 문을 열자 서연이 침대에 앉아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두 아이가 회장을 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민준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회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서연아, 민준아.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단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야. 회장의 진지한 표정에 두 아이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너를 키워준 강태수라는 사람은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12년 전 교통사고가 있었어. 그 사고로 내 딸과 사위가 세상을 떠났지. 그런데 내 딸은 그때 임신 중이었단다. 병원에서는 뱃속의 아기도 죽었다고 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봤어요.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너란다, 서연아. 너는 내 손녀야.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어. 너는 내 딸의 딸이야.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준이도 놀란 표정으로 누나를 쳐다봤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강태수의 딸이에요. 엄마는 제가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장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서연아, 강태수의 아내도 그 교통사고로 죽었단다. 그 사람은 사고 현장의 구급대원이었어. 그가 왜 너를 데려갔는지,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너는 내 손녀라는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12년 동안 믿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제 엄마도 제 아빠도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도 울음으로 가득 찼죠.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럼 저는요? 저도 누나처럼 진짜 아들이 아닌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너는 강태수의 친아들이야. 서연이만 데려온 거지.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누나랑 저는 남매도 아니라는 거예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동생을 안았죠. 아니야, 민준아. 우리는 남매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회장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너희는 가족이야. 그리고 이제는 나도 너희의 가족이란다. 서연아, 내가 원한다면 나는 내 할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그리고 민준이도 내 손자처럼 돌봐주고 싶어. 서연은 혼란스러웠어요.
17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강태수를 아빠라고 불렀고 그 사람의 딸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요. 그럼 자신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시간을 주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급했어요. 강태수를 찾아야 했거든요. 회장은 병실을 나와 곧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태수라는 사람을 찾아. 12년 전 교통사고 현장의 구급 대원이었어. 지금은 행방불명이라는데 어떻게든 찾아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가 알겠다고 대답했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12년 만에 손녀를 찾았지만 이제 새로운 의문들이 생겨났습니다. 강태수는 왜 손녀를 데려간 걸까요?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아이들을 학대하고 버린 걸까요?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손녀에게 지난 12년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사흘 후 회장의 비서가 급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태수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죠. 회장은 즉시 비서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쪽방촌이었습니다. 비가 새는 건물,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이런 곳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은 비서와 함께 3층 끝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죠. 쇠약해진 몸에 술 냄새가 진동하는 50대 남자가 나타났어요. 강태수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강태수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은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12년 전 내 손녀를 데려간 사람이요. 강태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죠.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회장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강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지저분했고 술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죠. 회장은 방 안을 둘러보며 분노를 참았어요. 이런 곳에서 살면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던 거군요. 회장은 강태수를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내 손녀를 데려갔소?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소? 강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회장은 기다렸어요. 마침내 강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강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죠. 2대의 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있었어요. 한 차에는 젊은 부부가 타고 있었고 다른 차에는 제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내는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았죠. 그 차에 탄 부부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순간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아내가 2 사람을 죽인 겁니다. 아내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요. 그때 죽은 여자의 배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강태수가 계속 말했어요.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꺼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기는 살아있었죠. 작고 약한 생명이었지만 울음소리만은 또렷했어요. 저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무슨 결심이요? 회장이 차갑게 물었죠. 강태수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어요. 제 아내가 죽인 아이를 제가 키우겠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몰래 데려왔어요.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감정도 일었죠. 그럼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소? 왜 나를 손녀와 떼어놓았소? 회장이 소리쳤어요. 강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어요. 당신 같은 재벌이 알면 제 아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저까지 파멸할까 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제 죄를 갚고 싶었어요. 제 아내 대신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강태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서연이를 제 딸처럼 사랑했죠. 아들 민준이도 태어나고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아내 없는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강태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술을 마시면 아내 생각이 덜 났거든요. 그런데 점점 술에 의지하게 됐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이들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특히 서연이를 보면 화가 났어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 때문에 제 아내가 죽은 거잖아요. 아내가 그의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면 아내도 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태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요? 교통사고는 당신 아내 잘못이었소. 그런데 왜 죄 없는 아이한테 화풀이를 한 거요? 당신은 인간도 아니오.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강태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떠난 겁니다. 더 이상 그 아이들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강태수를 밀쳐냈어요. 강태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회장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당신이 떠난 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오. 15살 아이가 동생을 키우느라 밤마다 배달 일을 했소. 굶지 않으려고 몸이 부서져라 이랬단 말이오. 강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술이나 마시며 살고 있었군요. 한 푼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요. 당신은 자격이 없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도,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도요. 저를 신고하세요. 강태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저를 감옥에 보내세요. 제가 그 아이를 납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학대도 했고요. 제가 받아야 할 벌을 받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신고하면 서연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록 학대를 당했어도 어린 시절에 좋았던 기억들도 있을 텐데요. 당장 신고하지는 않겠소.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서연과 민준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오. 그리고 법적으로 서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오. 친권 포기 각서를 쓰시오.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그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죠. 비서가 서류를 꺼내 강태수 앞에 놓았습니다. 강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처음에는 속죄로 시작했지만 그 애는 정말 제 딸 같았다고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서려다 멈춰섰죠.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당신이 서연이를 사랑했다면, 진짜로 사랑했다면 처음부터 학대하지 말았어야지요. 사랑은 핑계가 되지 못하오. 회장은 그 허름한 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신고 안 하시는 겁니까?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물어봐야지. 그 애가 원하면 신고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두겠네. 차에 타며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강태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사람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학대한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어요.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서연에게 모든 걸 말해줘야 했죠. 친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강태수가 왜 자신을 데려갔는지 모든 진실을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서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더 큰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요? 회장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 권리가 있었어요.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12년의 진실에 대해서요. 회장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든 자신이 끝까지 손녀를 지켜주겠다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연의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서연과 민준이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회장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회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녀왔단다. 서연아, 밥 다 먹으면 할아버지랑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서연은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식사를 마친 뒤 민준이를 잠시 밖에 나가 있게 하고 회장과 서연은 단둘이 남았습니다. 회장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강태수를 만나고 왔단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죠. 회장은 천천히 하지만 빠짐없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교통사고의 진실을, 강태수의 아내가 가해자였다는 것을, 강태수가 왜 자신을 데려갔는지를, 그리고 왜 학대하게 됐는지를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연의 얼굴에는 다양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 분노, 슬픔, 그리고 혼란.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요를 꽉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죠. 회장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 엄마 아빠는 아무 잘못도 없이 죽은 거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태수 아저씨는 죄책감 때문에 저를 키웠던 거고요. 사랑이 아니라 속죄였던 거군요.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손을 뿌리쳤어요. 그럼 제가 12년 동안 겪은 고통은 뭐예요? 그 사람의 죄책감 때문에 제가 맞고 자라야 했던 거예요. 제 진짜 할아버지는 저를 찾지도 못하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미안하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17년의 삶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됐고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할아버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죠.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제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예요? 회장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너는 내 손녀야. 그리고 민준이의 누나고 강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17살 소녀야. 과거가 어떻든 이제부터가 중요하단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야. 서연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2년간 쌓였던 모든 슬픔과 분노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회장도 손녀를 꽉 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12년의 공백을, 잃어버린 시간을 함께 애도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다리는 많이 회복됐고 이제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회장은 그동안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서연의 호적을 정리하고 자신의 친손녀로 정식 등록했죠. 민준이도 함께 입양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오늘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준비한 새 집으로 가는 날이기도 했죠. 서연과 민준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을 따라 차에 올랐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새 집이 어디예요? 회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곧 알게 될 게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드넓은 정원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 앞에 차가 멈춰섰죠. 서연과 민준이는 입을 떡 벌렸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인테리어와 새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층에 너희 방을 각각 준비해뒀단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방에는 책상도 준비했어. 이제 학교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민준아, 내 방에는 내가 좋아하는 책들도 가득 채워뒀단다. 두 아이는 계단을 올라가 각자의 방을 확인했어요. 서연의 방은 넓고 밝았으며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도 놓여 있었죠. 민준이의 방에는 책장 가득 새 책들이 꽂혀 있었고 작은 책상과 편안한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비새는 낡은 집에서 밤마다 배달을 나가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곳에서 살게 됐다니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계단을 내려오며 불렀어요. 회장이 돌아봤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회장은 서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서연아, 너는 내 손녀야. 손녀가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란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받았어야 할 것들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민준이가 뛰어내려오며 말했어요. 누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야.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좋은 집도 있고. 우리 행복해지자. 민준이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서연은 동생을 안았습니다. 그래, 민준아. 우리 이제 행복해지자. 더 이상 배고프거나 춥지 않을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도 처음으로 희망이 담겼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준비한 푸짐한 저녁 식사였죠.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음식을 바라봤어요. 많이 먹어라. 회장이 두 아이의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굶을 일은 없을 게다. 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식사 중에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아, 학교 문제를 이야기해야겠구나. 지금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닐 거니? 아니면 새로운 학교로 전학할 거니?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잘 아시니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다. 그럼 내가 학교에 연락해서 내 상황을 설명하마. 그리고 학비며 필요한 것들은 모두 내가 처리하겠다. 민준이도 같은 학교 계속 다녀도 돼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민준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봐라. 학원도 보내줄 수 있고 운동이든 악기든 뭐든 배울 수 있단다.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저 태권도 배우고 싶었는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태권도 도장 알아보마. 민준이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죠.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회장은 그걸 눈치챘습니다. 서연아, 무슨 걱정이니? 할아버지한테 말해보렴.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제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회장은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12년간 고생하면서도 자존심과 자립심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행복한 거란다. 재산이나 회사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제가 대학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거든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적극 지원하마.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서연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어요.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너희에게 줄 게 있단다. 회장은 서류를 펼쳤죠. 통장과 카드들이었습니다. 이건 너희 두 사람 명의로 만든 통장이야. 회장이 설명했어요. 생활비는 여기서 쓰면 된다. 그리고 서연아, 이건 내 학비 통장이고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해라. 서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많아요. 저희는 그냥 밥만 굶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너희는 더 많은 걸 누려야 해. 지금까지 너무 부족하게 살았으니까. 그날 밤 서연은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다니요. 마치 꿈 같았어요.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말하자 회장이 들어왔어요.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잠이 안 오니? 네, 조금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바뀌어서 실감이 안 나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거야.
하지만 서서히 익숙해질 게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내 엄마 아빠 이야기 들려줄까? 내 딸과 사위 말이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듣고 싶어요.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내 엄마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항상 웃고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길 좋아했지.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내 아빠도 좋은 사람이었어. 회장이 계속 말했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는데 환자들을 정말 잘 돌봐줬지.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단다. 내가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엄마 아빠 사진 볼 수 있을까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죠.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여자는 서연과 정말 닮아 있었고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꽉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엄마 아빠.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부모를 부르는 순간이었죠. 회장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돌아오지 못한 사랑을 함께 애도했죠. 한참 후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자거라.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단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회장은 문간에서 멈춰 서서 말했죠. 서연아,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라. 너는 내 손녀야. 가족끼리는 고맙다는 말 안 한단다. 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추위도 배고픔도 없었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안전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집이 생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너희 학교에 함께 가볼까 하는데 어떠니? 교장 선생님께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의 일도 상의하고 싶구나. 서연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선생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맞이했죠. 서연이의 사고 소식을 들었지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회장은 교장실에서 서연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교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듣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원래도 모범생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이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 더 발전할 겁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연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교장도 학교 차원에서 적극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회장이 서연에게 물었어요. 서연아, 이제 행복하니? 서연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돼요.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12년을 기다렸습니다. 12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손녀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에서 가을로 바뀌어 있었어요. 회장의 집 정원에는 단풍잎이 곱게 물들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서연은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리의 깁스도 벗었고 예전처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학교 성적도 눈에 띄게 올랐죠.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니 서연의 잠재력이 폭발한 겁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대로 가면 서울의 명문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민준이도 달라졌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몸도 튼튼해졌고 자신감도 생겼죠. 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무엇보다 눈에서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회장도 변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은 거죠. 매일 아침 손녀와 손자를 깨우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보내는 일상이 그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회사 일도 예전처럼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됐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너희에게 제안이 하나 있단다. 뭔데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죠. 너희 성을 바꾸는 건 어떨까 하는구나. 지금은 강씨인데 우리 가족 성인 최씨로 말이야.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이도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봤죠. 회장이 서둘러 덧붙였어요. 물론 강제는 아니야. 너희가 원한다면 말이지. 다만 할아버지는 너희가 법적으로도 완전한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구나.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17년을 살았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서연이 동생에게 물었어요. 민준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바꾼다면 저도 바꿀래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강씨든 최씨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서연은 민준이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바꾸고 싶어요. 최서연. 나쁘지 않네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괜찮겠니? 회장이 확인하듯 물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아버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회장은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하단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개명 절차를 준비하는 중이었죠.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렴. 회장이 말했어요. 서연은 들어와서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할아버지, 제가 강태수 아저씨를 만나봐도 될까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니?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리하고 싶어요. 제 과거를요. 좋았던 기억도 나쁜 기억도 다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회장은 서연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다. 할아버지가 연락해보마. 하지만 혼자 가면 안 된다. 할아버지가 함께 가겠다. 며칠 후 서연과 회장은 강태수가 사는 쪽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여전히 쇠약한 모습의 강태수가 문을 열었어요. 서연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서연아. 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강태수를 바라봤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왜 저를 데려갔는지 다 알아요. 강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강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나도 알아. 서연은 손을 들어 강태수를 제지했어요.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아저씨는 저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진짜로 딸처럼 생각한 적이 있나요? 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있었어. 처음 너를 안았을 때부터 5살 때까지는 정말 내 딸처럼 사랑했어. 내가 처음 걸었을 때, 처음 말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아내 생각이 났어. 강태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너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아내도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게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 너한테 화풀이를 했어.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강태수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어요.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지. 내가 약한 인간이었던 거야.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줬어.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저씨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요. 그리고 민준이라는 동생도 생겼고요.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강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아마 평생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해는 하려고 노력할게요. 아저씨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할아버지와 민준이와 함께요. 아저씨도 술 끊으시고 제대로 사세요. 그게 저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강태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서연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이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너는 정말 강한 아이구나. 서연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앞으로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요. 회장이 손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행복한 미래만 만들자꾸나. 한 달 후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났습니다. 강서연은 이제 최서연이 됐어요. 강민준도 최민준이 됐죠. 회장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개별실이었어요. 테이블에는 꽃이 장식되어 있었고 최고급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세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주스지만. 회장이 웃으며 덧붙였죠. 오늘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란다. 최서연, 최민준. 너희는 이제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한 우리 가족이야. 서연과 민준이도 잔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죠. 건배.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어요. 진심 어린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회장이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대학 가면 할아버지가 장학재단 하나 만들까 하는구나.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니?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그 재단 일을 돕고 싶어요. 회장이 환하게 웃었죠. 그래,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 너처럼 힘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민준이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나중에 크면 도울 거예요. 태권도로 아이들 가르쳐주고 싶어요. 회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민준아. 우리 가족은 다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서연과 민준이가 회장을 쳐다봤어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전 내 딸을 잃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삶의 의미도 희망도 다 없어진 것 같았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희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 삶은 끝난 게 아니었구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너희가 할아버지에게 다시 살 이유를 줬어. 서연이 일어나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안았죠. 세 사람은 꽉 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최서연. 이 이름으로 나는 새로운 꿈을 꿀 것이다. 할아버지와 민준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 것이다. 과거의 아픔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일기를 마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별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별은 더 이상 외로운 빛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죠. 복도에서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와 장난치는 소리였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요. 거실에서는 회장과 민준이가 체스를 두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서연을 보고 손짓했습니다. 누나도 같이 해. 서연은 웃으며 그들 옆에 앉았죠.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함께 놀았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기도 했어요.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이 아니었죠.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12년의 긴 여정 끝에 백만장자 회장은 잃어버린 손녀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사랑스러운 손자까지 얻었죠. 배달하던 소녀 가장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든든한 할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운명의 충돌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구원했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치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으며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죠. 마치 과거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회장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구나.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만나고 상실의 끝에서 사랑을 찾고 이제 남은 인생은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 서연도 창가로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눈을 바라봤죠. 예쁘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아름답구나. 우리의 새로운 시작처럼 말이야. 민준이도 뛰어와서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으니까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 씨 가족의 첫 번째 아침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행복한 아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으로서의 시작 말입니다.